아베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에 쌓인 방사능 오염수 100만 톤을 바다에 방류할 계획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제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가 제기한 겁니다. 그린피스는 오염수가 방류되면 주변국, 특히 한국이 방사성 물질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이 무너졌습니다. 사고 당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면서 심각한 오염이 진행됐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원자로 주변 흙을 얼려 만든 빙벽으로 지하수 유입을 막으려 했지만 이런저런 틈으로 지하수가 흘러들어와 방사성 물질에 오염돼 다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원전의 온도가 오르면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또 다른 폭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서 쏟아붓는 물까지도 지속적으로 오염수의 양을 증가시키는 사정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쌓인 오염수가 111만 톤, 매주 2,000톤이 넘게 생긴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모아 별도의 공간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 오염수를 정화했지만 정화 처리된 물에서도 기준치의 최대 2만 배에 달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쇼 버니 그린피스 수석 원자력 전문가는 일본 정부가 정화하지 못한 방사성 오염수 100만 톤 이상을 태평양에 방류하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바다를 순환해 특히 한국이 방사성 물질 노출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일본이 내년 도쿄올림픽 이전에 오염수 처리 방식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고 방류 계획을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올림픽 개막까지 1년을 남긴 현재도 오염수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하는 등 일본 내에서도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어제 평화의 소녀상 전시 폐지에 항의하는 내가 소녀상이다라는 퍼포먼스가 세계 각국에서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루 사이에 그 규모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소셜미디어와 전시 중단 청원 사이트를 통해서 연대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평화의 소녀상 일본 전시 중단을 풀어달라는 국제청원 사이트엔 전 세계에서 2만 5천 명 가까이 참여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선 소녀상 모습처럼 옆자리를 비우고 의자에 앉은 사진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소녀상은 표현의 자유란 가치를 돌아보게 하는 상징이 됐습니다. 도쿄신문은 오늘자 사설을 통해 소녀상 전시 취소로 사회의 자유가 위협받았다 논평했습니다. 협박이 날아든 일은 표현의 부자유를 뜻하는 무서운 사태라며 정치인들은 예술가에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이런 테러 협박을 비판하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논쟁으로 치닫던 이 문제는 미국 뉴욕타임스에도 소개됐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외친 전시가 되레 침묵을 강요당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내 예술계도 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는 전시 중단은 정치권이 압력을 행사해 표현의 자유를 검열한 폭력적 사안이라며 국제문화예술기구인 세계 비엔날레 협회와 국제근현대미술관위원회에 성명서를 보냈습니다. 동참하는 예술인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격스럽죠. 연대 행동은 정말 역사를 바꿀 수 있으니까. 예술제가 열리는 일본 아이치현은 전시 기간에 이어진 협박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전시가 중단된 뒤에도 폭탄을 설치했다거나 직원을 총으로 쏘겠다는 내용의 협박 이메일이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일본 외무성이 한국에 체류 중인 일본인들에게 한국은 안전하지 않다는 내용의 경고 메일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온라인 공간에서는 한국의 자발적 불매운동이나 집회를 혐한에 이용하려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한국에서 대규모 시위가 예정돼 있으니 조심하라. 한국 내 일본 관련 건물에 의심스러운 침입이 있을 수 있으니 대피 경로를 확인하라. 일본 외무성이 한국에 있는 일본인 유학생들에게 보낸 메일입니다. 외무성은 지난달 19일 주한 일본 대사관 앞 분신 사건 이후 한국에 있는 일본인들에게 한국은 안전하지 않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부 일본 포털 사이트에서도 한국이 위험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불안을 호소하는 댓글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중구청의 노재팬 깃발 사건을 다룬 기사에는 불매운동은 사실상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라는 댓글도 달렸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내 일부 세력들이 한국의 자발적인 불매운동을 조직적 혐한에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막기 위해 일본 정부와 시민을 분리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민족 감정의 폭발이고 인종차별처럼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더 설득력을 잃게 되고요. 혐한의 빌미를 주지 않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국내 저가 항공사 중에 1위인 제주항공이 오는 25일부터 2달 동안 일본으로 가는 비행편을 크게 줄입니다. 인천에서 삿포로로 가는 비행기 78편 등 총 366편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인천에서 도쿄, 나고야, 후쿠오카, 오키나와로 가는 비행편도 적어집니다. 부산에서 오사카와 후쿠오카로 가는 비행기와 무안에서 도쿄와 오사카로 가는 노선도 줄어듭니다. 그런가 하면 진에어와 에어서울 등도 인천에서 출발하는 일본 노선을 중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꿈의 나라에 와 있네. 그는 19세기 메이지 시대 일본을 마음 깊이 사랑했습니다. 작가 라프카디오 헌, 아일랜드계 영국인이었던 그는 일본에 귀화해서 사무라이의 딸과 혼인하였고 이름마저 고이즈미 야쿠모로 바꿉니다. 도쿄 제국대학 교수로 임명돼서 영문학을 강의한 푸른 눈의 일본인. 꿈의 나라와도 같았던 일본 몽이 깨어지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대학에서 갑자기 임금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통보했고 갈등 끝에 그는 해고 통지를 받게 됐는데 그것은 유학하고 돌아온 일본인 선생을 고용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은 푸른 눈의 일본인에게 영문학을 배우는 한편으로는 유망했던 작가 나스메 소세키를 영국에 국비 유학시켰고 그가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자 이젠 쓸모가 없어진 서양인을 내쳐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일본의 치밀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외부를 향해서 열린 듯 닫혀있는 그들의 습성까지 한꺼번에 드러내 보이는 사례로 기록됩니다. 라프카디오 헌, 아니 고이즈미 야쿠모는 일본을 지극히 사랑했으나 일본과 영국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다만 쓸쓸함으로 기억될 뿐이죠. 사실은 영국 작가의 책입니다. 그가 사망한 지 110여 년이 지나서 한국의 어느 출판사는 그가 일본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긴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한창인 상황이니 출판사 입장에선 곤혹스러울 만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환상 문학을 강조했던 선전문구가 하루아침에 영국 작가의 책이란 선전문구로 바뀌어버린 웃지 못할 아이러니. 마지막 순간까지 일본인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작가는 쓰임이 다한 순간 일본에서 내쳐진 동시에 한참의 세월이 지난 후에 한국에서조차 일본인임을 부정당해야 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나는 지금 꿈의 나라에 와 있네. 작가 라프카디오 헌. 그는 일본몽을 꾸며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꿈이 일장춘몽이 된 이유는 일본인의 특징이라고 그 자신들도 인정하는 이중적 속내, 즉 혼내를 읽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100년이 훨씬 넘은 지금까지도 그리고 훗날까지도 일깨워야 할 교훈이라면 교훈이랄까.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지난주에 한 극우단체가 소녀상을 바로 옆에 두고 일본을 찬양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국민들의 공분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측은 대응할 가치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1399번째 수요 집회가 열렸습니다. 류정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6일 전 일본 대사관 앞에서 극우단체인 엄마부대가 일본을 찬양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소녀상 바로 옆이었습니다. 27년째 매주 수요 집회를 이어오는 곳에서 모욕적인 발언이 나오자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측은 이들의 망언을 비판했지만 대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역사의 몰인식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평화의 소녀상이나 이런 수요 집회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 오늘 1399번째 수요 집회에는 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하얀 우비를 입은 학생들이 노란 나비 모양의 손 피켓을 들었고 행여 비를 맞을까 소녀상엔 우비를 씌웠습니다. 국민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저 국가나 정부 또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은 이 문제 또한 해결되고 위안부 문제도 언젠가 사과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화이트 국가 배제할 시간에 소녀상 철거로 찡찡댈 시간에 어떻게 할머님들께 사죄할지 고민하십시오. 가랑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천여 명의 참가자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JTBC 유정호입니다. 아베 총리의 측근인 에토 보좌관이 과거 한국이 매춘 관광국이었다는 취지의 망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녁 자리에서 한국 의원들을 앞에 두고 한 말입니다. 에토 보좌관은 총리를 보좌하는 6명 가운데 하나인데요. 자민당 현역 의원이기도 합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얼어붙은 한일 관계를 풀자며 지난 1일 우리와 일본 의원들이 도쿄에서 저녁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총리 보좌관인 에토 세이이치 자민당 참의원이 일본인들이 과거 주로 매춘 관광으로 한국을 찾았는데 나는 그런 걸 싫어해서 가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이 주장하는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를 조사해봤지만 불법적인 문제들은 없었다는 말도 했습니다. 일본 정계 원로인 가메이 시즈카 전 중의원이 서로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해보자며 만든 자리였습니다. 우리 측 인사 5명, 일본 측 인사 7명 정도가 참석했습니다. 방문단 단장격이던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 자리에서 한국은 엄연히 다른 역사인식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에토 보좌관이 자기 할머니가 한국계라며 아기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를 주선한 가메이 전 의원도 분위기에 맞지 않는 말을 했다며 개의치 말아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같은 자리에 있었던 다른 의원은 사과라고 느끼지 못했다며 얼어붙은 관계를 풀자며 만난 자리에서 자신들 속내를 드러낸 일본 측에 불쾌감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한일 현재까지 내용 정리, 한일 관계 악화 팩트 정리 이런 제목을 달고 빠르게 퍼지고 있는 글 하나를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 몇 분께서도 이게 어디서 나온 내용인지 또 사실인지 좀 팩트체크 해달라라고 저희 팩트체크팀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요청해 주셨습니다. 이게 떠도는 글을 보니까 제목은 조금씩 다른데 1번부터 번호를 쭉 매겨서 현 상황을 정리하는 형식과 또 글 내용이 똑같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 판결에 불만을 가질 만하다. 또 한국 정부가 불화수소 관리를 잘 못해서 수출 규제로 이어진 것이다. 이런 일본 측 주장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 마치 근거 있는 분석처럼 퍼지고 있는 겁니다. 이가혁 기자, 먼저 글 내용을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인터넷 게시판을 넘어서 소셜미디어 또 유튜브 동영상까지도 이렇게 쭉 퍼지고 있습니다. 이 불화수소 관련 내용이 특히 문제로 꼽힙니다. 내용을 좀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국이 불화수소 3년치를 한 번에 수입했다. 불필요하게 많은 양을 수입했다가 어디론가 민반출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통계를 보면 반도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양이 늘었다 줄었다 하곤 있지만 크게 양이 확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한국으로 간 불화수소 39톤의 행방이 묘연하고 일본이 이게 북한으로 갔다고 본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달 우리 국회에서 야당이 제기한 의혹과도 비슷한데 여기서 나온 39톤은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사들였다가 품질이 나빠서 다시 반품한 양입니다. 통계상으로도 문제 없다고 산업부가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 측에서도 북한 유입설 근거를 대지 못하다가 일본 정부가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렇게 발을 뺀 상태입니다. 네, 사실 이가혁 기자가 지금 말한 그런 내용들이 국내 언론들이 좀 비판적으로 이미 다뤘던 내용인데 이렇게 다시 좀 설득력이 있는 글처럼 퍼지고 있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이거를 누가 썼고 그리고 어떻게 퍼진 건지를 좀 확인을 했습니까? 네,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봤는데 시작은 지난 3일 일베라는 사이트입니다.
한일 상황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과정 정리해준다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옵니다. 특히 글 내용 중에 문재인 정부 들어 한국이 불화수소 3년치를 한 번에 수입했다. 그리고 G20대 이때 한국 정부가 일본에 해명하기로 했다. 이런 엉터리 정보가 있었는데 이런 정보는 지난달 한 일본 라디오 방송에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劣化が非常に早いそうなんですよね。だから貯めておけないんですよ。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非常に多い時はですね、3年分ぐらいに相当するぐらいの量をバンバン輸入してたらしいですよ。これ行き先どうなってんですかと。その回答を G20 までには出してねと言ってたものが来なかった。これに対して対応したんですね。 네, 두 글을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같이 배치를 해놨는데 어떻습니까? 거의 똑같은 내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지난달에 일본 언론이 이제 근거 없이 보도한 내용이 뒤늦게 우리나라에 퍼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통로로 확인 없이 맞춤형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최초 글 게재된 뒤에 3일 뒤에 다른 보수 성향 커뮤니티에서는 이 글이 칼럼처럼 제목과 도입부가 좀 바뀌어서 마치 언론사에서 쓴 이런 칼럼처럼 이렇게 퍼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 밖에도 페이스북에서는 젊은 층이 주로 쓰는 말투로 바뀌어서 뭐뭐 대신 전해드립니다. 이런 유명 페이지를 통해서 퍼졌습니다. 또 팩트 정리, 총 정리 뭐 이런 식으로 다시 가공이 돼서 유튜브 동영상으로도 만들어지고 카카오톡으로도 퍼졌습니다. 네, 가짜뉴스가 어떻게 퍼지는지가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